218쪽. 218쪽. 금융생활.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 가장 미약한 부분이 금융에 관한 교육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어린 아이 시절,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이 금융에 대한 교육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 금융이 이제 중학교 때, 요즘 초등학교 때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중학교 교재에는 나오더라고요. 아이들한테 주식시장에서 주식이 어떻게 거래되는가 이런 것도 좀 가르치고, 그다음에 금리가 어떻게 결정이 되고, 이 금리가 우리 주머니 사정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이런 것들도 좀 가르쳐야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조금 지각 있는 부모님들은 애들에게 주식 투자 방법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돈 10,000원, 20,000원 줄 테니까 주식 한번 사봐라. 주식의 액면가는 5,000원부터 시작하잖아요. 근데 5,000원보다 싼 것도 있거든, 주식이. 직접 부딪혀 보는 것이죠. 근데 저는 금융교육을 그렇게 배우지 못해가지고, 아직도 저는 주식 투자에서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노벨 경제학상을 탄 사람들 중에 주식 투자에 성공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본전치기 한 사람 하나 있어요. 케인즈. 케인즈는 일치는 나왔어요. 노벨 경제학상 탔다고 해가지고, 주식 투자에서 다 돈 버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식하는 머리가 또 따로 있는가 봐요. 제 주변에 보면 주식에서 돈 벌었다고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패가 망신한 사람만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하기가 겁나는 거야. 그리고 개미는 죽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주식시장에서. 기관 투자자들이 이 주가를 조작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아직 우리나라는 주식시장이 미약하다는 거예요. 거름화 상태죠. 그러니까 이제 주식시장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고 발달되었다면, 선진국 수준이 된다면 얼마든지 주식 투자해서 자기 능력과 소득을 올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직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다. 이걸 생각하면서 일단 금융생활, 돈을 빌리고 빌려 쓰는 생활이죠. 여러분 사업을 할 때, 어떤 사업을 한다고 가정합시다. 사업을 할 때 자기 자본만 가지고 하는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이겠죠. 근데 대부분 자기 자본에다가 타인 자본을 끌어다가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 미천이 되는 사업 자금, 전체 사업 자금, 이걸 우리는 에셋이라고 불러요. 자산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자기 자본을 여기서 자기만 빼본 것이죠. 자본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타인 자본을 뭐라고 불러요? 부채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의 자산 속에는 뭐도 포함되어 있다. 내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것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 나의 자산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능력이 있어야 얻는 거예요. 능력이 있어야 얻는 거라고요. 여러분 은행에 가서 돈 좀 빌려주세요. 서류 뽕딱 가지고 오세요.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돈 좀 빌려주세요. 제가 찾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합니까? 네, 의사나 변호사들은요, 은행에다 전화 한 통 합니다. 나 돈이 필요한데, 얼마나 필요하죠? 한 10억 필요해? 알았습니다. 서로 해가지고 가겠습니다. 은행 직원이 와요. 그리고 금리는 굉장히 낮아요. 왜? 그만큼 시중이 높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이 대출을 받으려면 서류 이만큼 해오세요. 아니야, 서류 심사해가지고 거기서 탈락되기도 그러잖아요. 이게 바로 자본주의 사회의 시비가 엇갈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본이 왕이야. 자본이 왕. 그래서 일단 여러분 부채를 부정적으로만 보지 마세요. 이 부채를 얻을 수 있을 만큼 얻어서 내 자산을 더 키워나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금융생활에서는 이 세 가지가 움직이는 것이 바로 금융생활이에요. 세 가지의 흐름, 이게 금융생활입니다. 자, 그럼 거기 제일 먼저 수입과 이제 지출에 관한 내용인데, 수입은 가계 수입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가정의 가계 수입. 그래서 소득, 경상소득, 비경상소득, 뭐 기타 수입, 구분만 할 줄 알면 돼요. 이게 이제
법마다 다 다른데 우리 교과서대로만 암기하세요. 자, 경상소득이 7개가 있는데 우리 책에는 4개만 나왔어요. 4개만. 그러니까 4개만 알아라 이거예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이 중에 여러분은 어느 소득이 가장 많은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비경상소득. 이건 일정하지 않게 일시적으로 발생한 소득입니다. 어떤 게 있죠? 퇴직금.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로또 복권 당첨금. 이런 것들이 이제 비경상소득이죠. 그 다음에 기타 수입. 자산 변동으로 말미암은 수입. 부채 증가로 말미암은 수입. 부채가 늘어나도 자산은 늘어나는 거잖아요. 부채가 늘어났다. 자산이 늘어난 거예요. 내 자산이 늘어난 거죠. 그 다음에 수입에 영향을 주는 것들. 별로 이거 설명할 필요가 없죠. 교육, 경력, 직업 선택. 할 말은 많은데 다 얘기해봤자 우리 시험 과목과는 직접 관계 없으니까 이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지출 항목에 가계 지출을요. 소비 지출과 비소비 지출로 나눠야 되는데 비소비 지출이 많을수록 이거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다 정도만 알아두세요. 그럼 비소비 지출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세금. 네, 조세, 세금, 국민연금, 뭐죠? 건강보험료, 과태료 이런 것들. 소비함으로써 만족을 얻어야 되는데 만족이 없는 소비란 말이에요. 그게 비소비 지출입니다. 그런 것들 기억해 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기타 지출 해가지고 저축도 지출이죠. 소비를 제외한 나머지 지출이 바로 저축 지출이니까. 부동산 구입에 대한 지출, 대출 상환에 대한 지출 등도 있다. 그 다음에 오른쪽 가계소득 사례, 이거 여러분 직접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제일 밑에 엔겔계수와 엔겔법칙이 있는데 이게 예전에는 말이에요. 계산 문제로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만에 하나 계산 문제로 출제된다면 조심할 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최근에 지금 거의 출제가 안 되고 있어요. 출제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소홀히 했다가 계산 문제 간단하지만 계산 문제 딱 출제하면 공식을 이용해서 풀어야 돼요. 영국의 엔겔이라는 사람이 엔겔 계수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리고 엔겔 법칙이라는 것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총소득 중에서 음식물비가 차지하는 건데 이때 음식물비는 주식비하고 부식비만 포함됩니다. 이 비율이라고.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어느 집이나 우리 제 선배 중에 공무원 하는 선배 있는데 그 선배가 항상 술만 마시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야, 이건희도 하루 3끼 먹고 나도 하루 3끼 먹어. 술만 취하면 우리 선배가 하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먹는 건 큰 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공무원인 우리 선배가 먹는 음식물비나 이건희가 먹는 음식물비는 큰 차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희하고 그 공무원인 선배의 차이는 뭐예요? 여기에서 차이가 나거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건희는 이게 분모가 엄청 크다고. 그러니까 엔겔계수는 작을 수밖에 없죠. 근데 그 공무원인 우리 선배는 이건희에 비하면 이 소득이 엄청 작아요. 근데 이거는 거의 고정적이잖아요. 음식물비는 거의 고정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엔겔계수는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총소득에 의해서 엔겔계수가 결정되는 거예요. 왜? 이건 거의 고정적이니까. 그러면 소득이 높으면 높을수록 엔겔계수는 어떻다? 소득이 높으면 높을수록 엔겔계수는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엔겔 법칙이 나와요. 엔겔 법칙이 뭐냐? 엔겔계수가 낮을수록 삶의 질이 높다. 오케이? 엔겔계수는 낮을수록 삶의 질이 높은 거예요. 그게 엔겔 법칙이에요. 그런데 이제 시험 문제에서 가장 다음은 어느 가계부의 일부다. 가계부 해놓고 수입, 지출 해가지고 항목 쭉 나와요. 여기 우리 책에 있는데 수입, 가계, 지출 항목 있듯이 이게 쭉 나온다고. 그럼 이제 다양한 항목 있겠지. 뭐 수입으로 뭐 있겠죠. 그래서 이제 총 수입이 100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지출 해가지고 100이에요. 똑같아야겠지. 수입
지출하기 똑같아야겠지. 차이가 났다면 여기서 저축이 있겠지. 그러죠? 그러니까 수입 중에서 소비 지출하고 나머지가 이제 저축이잖아요. 그럼 저축을 30만큼 했다고 해봐. 그럼 여기는 이제 또 소비 지출과 비소비 지출이 있겠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를테면 쌀, 그 다음에 음료수, 반찬, 쌀 얼마 할까? 30, 음료수 10, 반찬 20. 그 다음에 아버지 술값 얼마 남았어요? 10, 40, 60? 딱 100인가? 딱 100이죠? 자, 이걸로 연결계수 계산해 보세요. 여기서 여러분 오해를 하니까 여기 총소득에서 총 생계비로 암기하세요. 총 소득하면 오히려 오해할 것 같아요. 총 생계비.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총 생계비가 이게 수입이죠. 여기서 저축 빼야 이게 생계비입니다. 생계비는 70이에요. 이게 첫 번째 함정. 첫 번째 함정. 100으로 하면 큰일 납니다. 저축을 털어내야 돼요. 그 다음에 쌀, 음료수, 반찬, 술값 이게 전부 입으로 들어갔죠. 입으로 들어갔으니까 음식물이라고 하면 큰일 납니다. 음료수, 술값은 문화비에 속해요. 오직 주부식비, 쌀하고 반찬만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럼 얼마예요? 40이에요. 50이구나. 이렇게 된다고요. 이렇게 해서 시험 문제가 예전에 출제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자, 연결계수 계산할 때 첫 번째 조심할 거 분모에 총수입에서 뭘 털어내야 된다? 저축 털어내야 된다. 그 다음에 입으로 들어가는 것 중에 음료수나 보약이나 술값은 들어가서는 안 된다. 이건 문화비에 해당되지 주부식비가 아닙니다. 요것만 조심하면 돼요. 만에 하나 나온다면 조심해라 이 말이에요. 아직까지는 거의 출제가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연결계수보다 우리나라에서는 휴밥의 개수가 더 중요해요. 휴밥의 개수. 이것도 하나 혹시 모르니까 하나 비교해두세요. 옛날 구교과서에 있었던 거야. 구교과서에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혹시 또 몰라 이것도 비교 형식으로 출제할지. 휴밥의 개수는 뭐냐면 분모는 똑같아요. 분모는 똑같은데 분자가 달라. 분자는 여러분 아파트에 사신다면 몇 평 아파트에 사십니까? 그 아파트에 살면서 들어가는 주거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서울에서 30평 아파트에 주거하는 사람들은 계산해보니까 5성급 호텔에서 숙박하는 비용을 지불하고 생활하는 거래요. 그만큼 주거비 비중이 엄청나게 크다는 거예요. 그럼 삶의 질은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죠. 그냥 집 한 채 있는데 거기에 뭐 각종 세금 붙지, 집 사는데 또 대출 받으면 이자 나가지. 그래서 그냥 허덕이는 거야. 그래서 집 가진 가난뱅이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우스 푸어. 그래서 우리나라는 연결계수보다는 휴박의 계수. 그러니까 이 주거비가 이게 엄청 더 높아지잖아, 우리나라는. 생계비 중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 높다고. 그러니까 휴박의 계수도 엄청 높아요. 그러니까 연결계수하고 휴밥의 계수의 공통점이 뭐예요? 낮을수록 삶의 질이 높아요. 낮을수록. 이제 먹고 살 만큼 배가 부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연결계수보다는 오히려 휴밥의 계수 때문에 이게 휴밥의 계수가 높아서 우리나라는 삶의 질이 낮은 거라고. 그 정도까지만 알아두시면 웬만한 시험 문제는 다 커버가 됩니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220쪽에 저축과 투자 이렇게 돼 있죠? 저축. 현재의 지출은 이건 소비일 것이고 미래에 대한 지출이 저축이겠죠. 그 저축도 미래에 대비한 투자 일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아까 얘기한 대로 여기에서는 시험 문제가 나왔던 것이 이거예요. 소득은 소비 플러스 저축인데 이 저축은 투자로 이어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게 저축과 투자가 같을 때 이때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반대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투자할 것보다 저축이 많아요. 이때 이 저축은 의미 없는 저축이에요. 의미 없는 저축이 되고. 만약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돼요? 투자할 것 많은데 저축이 부족해요. 그럼 이제 해외 저축을 가져와야 돼요. 외채 도입이 된 해외 저축들 외채 도입하게 된다. 따라서 이때 이 투자는 결국 아까 얘기했죠. 설비 투자와 재고 투자를 의미하는 것이지 부동산 투자나 이게 시험에 나왔던 거라 제가 소개하는 거예요. 부동산 투자나 주식 또는 증권 그 회사에서 나름대로 증권 투자하잖아요. 부동산 투자도 하고 이 투자는 아니다. 그러니까 이 투자의 개념 속에는 부동산 투자나 증권 투자의 개념이 포함된다 하면 이건 틀린 거라고. 이게 시험에 나왔던 거라고요. 저축과 투자는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고 가계소득과 지출에서 처분 가능 소득 디스파서블 인컴이라고 하는데 이걸 DI라고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쉽게 하면 이거죠. 내가 받은 소득 중에서 피 털고 똥 털고 다 털 거 털고 내 주머니에서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 이게 바로 처분 가능 소득 다른 말로 가처분 소득이라고 해요. 가처분 소득.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가처분 소득이 얼마냐 이게 중요하겠죠. 소득은 많은데 실상 내 주머니에서 쓸 수 있는 돈이 별로 없다면 이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책에는 처분 가능 소득, 가처분 소득이란 가계의 소득에서 비소비 지출을 뺀 거예요. 그러니까 비소비 지출은 적을수록 좋은 거죠. 조세라든가 건강보험료라든가 뭐 이런 것들, 과태료라든가. 뭐 흑자 이거 읽어보면 되고. 그 다음에 자산과 부채 아까 얘기했죠. 자산 안에 부채가 포함되는 겁니다. 자산 안에 부채도 자산이에요. 부채도 자산. 그러니까 여러분 대차대조표라고 요즘 재무상태표라고 하나? 원어로 밸런스 시트인데 옛날에는 이게 제가 공부할 때는 대차대조표로 공부했는데 지금 명칭이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재무상태표인가? 바뀌었대요. 왼쪽을 이제 차변이라고 하고 오른쪽을 대변이라고 해요. 이게 회계학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 그릇이 항아리가 크게 두 개가 있어요. 이건 차변 쪽에는 이게 자산이라는 항아리입니다. 내가 사업을 통해서 운영할 수 있는 돈의 양이에요. 내가 이 사업을 통해서 얼마를 가지고 사업을 운영한다. 그런데 이 중에 내 것이 자본인 것이고 다른 사람 것이 뭐예요? 부채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1월 1일 기준으로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해보세요. 이 재무상태표는, 이거 옛날에 대차대조표라고 했어요. 대차대조표는 유량이에요, 저량이에요? 저량. 1월 1일 기준이잖아요. 저량이라고, 저량. 그런데, 이제 12월 1일이 됐어. 내가 이제 사업을 했겠지, 1년 동안. 12월 31일 기준으로 해보니까, 이렇게 됐어. 자산, 자본, 부채. 이를테면 여기 100, 50, 50이었어요. 근데 100, 10, 50, 30, 올라? 안 맞잖아. 그럼 이게 일치를 시켜줘야 되잖아. 여기 110이니까 여기도 110이 돼야겠죠. 그럼 얼마 차이가 나요? 80이고 110이니까 30이지? 그럼 이게 30이 뭐냐고. 30이 바로 내가 번 돈이야. 그러면 이렇게 될 수도 있겠네. 70이고
이게 80이잖아요. 그럼 여기 왜 10이 되네? 이게 단기, 이게 손실이 된다고. 이걸 볼 줄 알아야 여러분 주식 투자합니다. 네? 이거 매년 발표해요. 이제 곧 내년 초쯤 되면 12월 30일 현재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자산 해가지고 얼마, 자본 얼마, 부채가 그리고 단기 순이익이 나올 거예요. 여기 단기 순이익. 단기 수수에 나왔다 이런 회사에다 투자하면 큰일 납니다. 단기 순이익이 얼마인가 이거 봐야 된다. 순이익이 많이 받을수록 배당금도 많이 받는 것이고 주가도 많이 오르는 것이니까 이거 매년 공표하도록 돼 있어요. 12월 절약으로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용이 나왔네요. 신용. 돈을 빌려 쓰고 약속한 대로 갚을 수 있는 능력. 여러분, 신용 평가 어떻게 돼요? 공자는 사람을 평가할 때 셋으로 평가해야 돼요. 이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 그저 그런 사람, 절대 믿으면 안 되는 사람, 이렇게 구분하면서 이걸 또 셋으로 구분했어요. 상, 중, 하. 상상, 상중, 상하. 그래서 총 9단계로 사람을 평가했어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요? 지금 우리나라 은행에서는 신용 등급을 1등급부터 10등급까지 신용 좋아하면 나오잖아요. 여러분 신용 등급 알고 계시죠? 몰라요? 알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신용 등급 알려면 간단하니까. 신용 등급은 이거 금방 확인돼요. 금방 확인되니까. 이 신용 등급에 따라서 이자율이 다르잖아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자동차 보험료 있잖아요. 자동차 보험을 이제 이제 만기가 돼서 보험을 계약했는데 우리 집사람이 사고를 여러 번 냈다고 했잖아요. 이제 따따블이 돼버렸어, 보험료가. 따따블이에요. 그 보험이 부시보다 같더라고요. 100만 원을 안 내던 것이 이제 200만 원 정도 나와버려요. 굉장히 부담이 가는데. 그래서 여쭤서 할부를 했다고요. 할부를 했더니 바로 신용정보에서 나한테 뭐라고 하냐면 할부도 신용을 깎아먹는 원인입니다. 될 수 있으면 할부 거래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저는 현재는 신용 등급이 1등급이에요. 1등급인데 그 점수가 아슬아슬해. 언제 2등급으로 떨어질지 몰라. 그러니까 그게 문자가 딱 날라오더라고요. 할부로 거래하는 것은 신용을 낮추는 원인이 되니까 될 수 있으면 할부 거래하지 말라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등급이 떨어지면은 은행에서 대출받을 때 이자율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이 신용관리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할부 거래하지 말고, 그 다음에 그 현금 서비스도 웬만하면 받지 말고. 이게 다시 신용에 영향을 준다고요. 이 정도로 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책 한번 읽어보세요. 신용과빚 이런 거 읽어보면 되고. 아직 시험 문제 나온 적 없어요. 신용 가지고. 넘어갈게요. 대출도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할부와 신용카드 이거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없으니까 그냥 심심할 때 시사적인 내용이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카드 웬만하면 안 쓰는 게 좋은데 어쩔 수 없이 카드 한두 장씩 갖고 다니잖아요. 카드 갖고 다니다 보니까 왜 안 써야 할 돈도 자꾸 써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자들은 카드 안 갖고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현찰 갖고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신용회복 지원 절차 이것도 한 번도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서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알아두시고요. 넘어가서 자산관리 수단인데 여러분 로또 복권 사보셨죠? 저도 몇 번 사본 적이 있어요. 근데 제일 많이 된 것이 5만 원짜리 한 번 되대요. 그게 4등인가요? 5만 원 한 번 됐어요. 기분이 좋아가지고 5만 원 다시 재투자하겠거든요. 하나도 안 되더라고. 근데 제가 몇 번 수업시간에 얘기했었는데 미국에 가서 유학을 하다가 적응을 못한 녀석이 이제 한국으로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한 놈이 하나, 내가 그 반을 하나 담임을 맡은 적이 있어요. 한 1년간. 근데 그 중에 한 녀석이 항상 뒤에 와요. 늦게 와가지고 뒤에 앉아. 그리고 공부하는 자세가 영 아니야. 혼자 막 뭐 편지를 쓰는지 메모를 하는지 나를 쳐다보면서 메모하는 게 아니라요. 지가 뭐 다른 걸 막 메모를 하면서 내 눈치를 슬금슬금 보는 거야. 그래서 수업 시간 눈에 딱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수업하다 말고, 야, 이런 거 여기까지 정리했으니까 다음 페이지 문제 3개 있다. 자, 문제 3개 한번 지금부터 3분 이내에 풀어봐. 시작! 했다고. 애들 이제 문제 풀기 막 시작해.
뒷짐 딱 치고 뒤로 갔죠. 그 녀석이 벌써 내가 가는 거 알고 눈치는 빠른 새끼야. 바로 뭔가를 숨기더라고. 책상 밑으로 뭔가를 탁 숨기고 문제 푸는 척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책을 딱 그 밑에 있는 뭔가 이렇게 딱 쏠려. 숨기 안 돼요! 그런 거야. 이 새끼야 가만히 있어. 딱 가서 1회부터 최근까지 로또 복권 1등 당첨금의 당첨 번호를 통계를 내고 있는 거야. 어이가 없더라고요. 야, 이 새끼야. 너네 집, 그 새끼 친박포 살거든요? 너네 집 부자인데, 뭐, 이런 거, 어? 엄마한테 용돈 달라면 더 주고, 학원비 달라면 다 주는데, 뭐 하는 짓이냐, 이 새끼야. 공부만 하고. 엄마하고 상담 좀 해야겠다. 아, 선생님, 왜 그러지 마세요. 그런 거야. 아니, 네 말은 내가 믿을 수 없고, 엄마, 아빠 말은 들었는데, 내가 전화 한번 해야겠다. 그러면서 이제, 그 녀석한테, 그날이 금요일이었을 거예요. 아, 토요일 했나?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걸 알았고, 그 녀석이, 그날 그러더라고요. 야간 자율학습 하고 가야 되는데, 좀 일찍 가야겠대요. 왜 그러니까 피곤해서 그런데요. 뭐 어디라고 피곤하냐. 아, 요즘 이렇게 몸이 컨디션 안 좋아.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 부모님 허락을 받아야 되니까 전화를 했어요. 내가 지금 조퇴한다는데 자율학습 안 하고 끊어줄까요? 어쩔 수 없어요. 선생님, 이번만이라도 한 번만 끊어주세요. 제가 한번 달래볼게요. 공부하도록. 끊어주세요. 월요일날 일찍 와라. 체력 관리 잘하고. 선생님, 저 월요일날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런 거예요. 왜? 로또 복권 당첨되면 안 올 거예요. 다 그런 거야. 제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너는 오늘부터 학원 제적. 너 같은 정신 상태 있는 새끼는 내가 데리고 있을 필요가 없어. 때론 하고 가. 오늘부터 우리만 제적. 엄마한테도 그렇게 얘기할 거야. 올해 오지 마, 이 새끼야.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요. 얘가 월요일날 학원 안 올 수도 있대요. 로또 복권 당첨되면 안 온대요. 부모님, 죄송합니다. 잘라야겠습니다. 이런 정신 상태로 내가 데리고 있을 수 없으니까 단단히 각오를 받아놓고 보내시거나 아니면 보내지 마세요. 전화 끊었어요. 월요일날 눈이 빨개 하고 갔어요. 너 이 새끼 우리 가서 잘리는데 왜 왔어 이 새끼야. 선생님 죄송합니다. 어제부터 밤새도록 잠을 한숨도 못 자가지고 힘든데 왔어요. 선생님 공부할 거예요. 너 말 믿어도 되냐? 예. 너도 복권 안 됐지? 됐어요 그런 거야. 됐어?
행복을 그나마 유지할 수 있었던 사람은 사회에 환원한 사람들 있죠. 복지재단에 환원한 사람들은 그나마 자기가 누리고 있었던 행복을 그대로 누렸는데 나머지는 12분의 1의 행복으로 끝났대요. 그리고 비참한 삶으로 마약에 중독되거나 술에 중독돼가지고 노후가 아주 더 거지 같은 삶을 살게 됐대요. 1년은 12달이죠. 그 중에 한 달만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었대요. 친구가 돈 빌려달라면 빌려줘서 기분이 좋았고, 집도 좋은 집 사서 기분 좋았고, 차도 좋은 차 사니까 기분 좋았고, 매일같이 파티를 하면서 돈을 푹푹 쓰니까 기분 좋았는데 한 달 지나니까 이제는 공허함이 찾아오더래요. 그래서 돈을 써도 그렇게 큰 만족이 생기질 않더래요. 그래서 불행해진 것이죠. 그 얘기를 제가 전화로 그 학부모한테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다시 전화를 했죠. 전화한 게 아니라 걔한테 물어봤어요. 야, 엄마 그 돈 어떻게 그랬더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엄마가 다니는 교회에요. 건축원금으로 전액냈대요. 잘했다. 그래서 잘했다. 근데 그 전에 우리 학급비를 쓰기 반절반 주세요 하고 싶었는데 차마 그 말은 못 하겠더라고요. 다니잖아요. 그 교회 헌금으로 냈으니까. 그래서 그나마 행복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이 말을 꺼낸 이유는 제가 로또 복권 사면서 느낀 것이 안 되는구나. 괜히 여기서 희망 갖지 말고 일찍 포기하자. 그런데 주변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네가 만약에 로또 복권 당첨되는 그 순간 너는 다른 얻을 수 있는 행복을 다 잊어버릴걸? 그게 나한테는 더 크게 가슴에 못이 박히더라고요. 내가 로또 복권에 당첨되면 이 당첨되지 않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행복을 다 내가 잊어버린대요. 로또 복권 포기했습니다. 여러분 사고 싶은 거 사보세요. 우리 아들놈이 사더라고요. 우리 아들놈이 로또 복권을 사요. 야, 이런 거 사지 말아라. 너 되지도 않은 새끼야. 그리고 너 된다 하면은 너는 네가 얻을 수 있는 다른 행복을 다 잊어버린다. 사지 마, 이 새끼야. 그랬다고. 아빠, 내 친구 엄마가 1등 당첨돼가지고 서초동 설해마을에다가 아파트 2채 사고 상가 하나 사가지고 지금 돈 잘 벌고 있어. 나도 그렇게 될 수 있잖아. 할 말이 없더라고요. 지금은 사는지 안 사는지 안 물어봤습니다. 안 사길 바라고 있는데.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괜히 허풍이 들어야 하더라고요. 자, 제가 왜 이 얘기를 꺼냈냐면, 자, 로또 복권 당첨돼가지고 제일 먼저 당첨금 탄 사람이 경찰관 출신으로 알고 있는데 400억? 400 몇 억이었죠? 400 몇 억인가? 네. 40억인가? 400억일 거예요, 400억. 그 경찰관이 저 강원도 어딘가 가다가 그 복권을 샀는데 그게 몇 번 당첨이 안 돼가지고 이렇게 누적이 됐어요. 누적이 돼가지고 우리나라 최고의 당첨 금액이 400 몇 억이에요. 그걸 탔는데 그 사람 지금 이민 갔더라고요. 당첨돼가지고 타워팰리스에서 뭐 소문으로 들었는데요. 살다 타워팰리스를 그 동생하고 같이 사가지고 거기 살았는데 그 소문이 나니까 제 로또 복권 당첨돼갖고 여기 산대. 소문 나니까 애들이 왕따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한국에서 못 사니까 미국으로 이민 갔다는 이야기를 저도 소문으로 들었습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이 400억 원의 로또 복권에 당첨됐다고 합시다. 그리고 어떻게 할래요? 자, 우리 오늘 기분 좋게 한번 해봅시다. 자, 400억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할래요? 쪼개둡니다. 이걸 우리는 포트폴리오라고 그래요. 포트폴리오라는 건 뭐냐면, 어원상의 의미는 몰라도 되고요. 뭐 서류 어쩌고 뭐 몰라도 되고, 포트폴리오라는 건 뭐냐면, 자산 3분법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포트폴리오. 가장 쉽게 얘기하면, 자산을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이 셋으로 쪼개가지고 투자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그 셋으로 쪼갤 때, 제일 먼저 여러분이 생각할 것은, 내 돈을 투자할 때 얼마나 안전한가. 이걸 판단해야겠죠. 가장 안전한 건 뭐예요? 예금이겠죠. 정기 예금이건, 요금을 예금이건, 예금. 두 번째는 수익성이에요. 내가 투자했는데 남아야잖아, 돈이. 주식과 같이. 떼돈 벌기는 주식이 괜찮잖아요. 근데
당할 수도 있어요. 세 번째는 황금성 또는 유동성이라고도 하고 현금성이라고도 해요. 황금성이 있어야 돼요. 대표적인 건 현금이겠지. 그래서 여기다가 이걸 넣어도 되겠다. 부동산. 부동산은 제일 안전하죠. 도둑놈이 못 가져가잖아요. 근데 황금성이 약하죠. 부동산은. 그다음에 주식은 수익성은 높은데 안전성이 또 떨어지죠. 현금은 황금성 높은데 수익성이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각자 특징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재산을 3등분 해야 돼요. 여기 한 130억, 133억, 133억, 대충 133억. 이렇게 투자하는 게 가장 안전하다는 거예요. 야, 현금 133억 다 가지고 있으면 진짜 부를 거 없죠? 은행 예금 통장에 133억 있어봐요. 평생 먹고 사는 지장 없다고. 여기서도 따박따박 임대료 나올 것이고, 여기서는 이 주식 투자를요, 단기로 하지 않고 장기로 하면 무조건 수익성 나옵니다. 배당금 나오잖아요. 그래서 세월이 지나면 그 회사는 커지게 돼 있으니까. 자, 이게 이제 포트폴리오입니다. 그러니까 이 포트폴리오에서는 수익과 위험을 두 가지를 대비해서 자산을 분산 투자하자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우리 교재로 올게요. 226조. 자산관리의 위험 해가지고, 위험. 수익을 기대하고 자산을 구입하는 투자는 미래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이익이 날지 손해가 날지 알 수 없어요. 그 위험에 대한, 이 위험도 일종의 기회비용이죠. 포트폴리오, 투자 위험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대상에 투자하여 운영하는 것. 이게 바로 자산 3부법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자. 이 레버리지라는 게 뭐예요? 레버리지. 지렛대라는 거죠, 지렛대. 이 돌멩이, 커다란 돌멩이를 그냥 힘으로 들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막대 하나 꽂아놓고 지렛대 올리로 이렇게 들잖아요. 여러분, 침팬지들이 개미 잡아먹을 때 영리하잖아요, 침팬지가. 걔들이 지렛대를 활용할 줄 알아요. 그리고 돌멩이 밑에다가 지렛대 놓고 발로 딱 밟아요. 그리고 나서 개미 잡아먹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돈이 50밖에 없어. 근데 사업하려는데 100이 들어가. 그럼 50을 빌려야 할 거예요. 그게 부채라고요, 부채. 그 부채를 지렛대로 활용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걸 레버리지 효과라고 그래요. 레버리지 효과. 그러니까 레버리지 이퀄 부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부채에 대해서는 기회비용으로 이자가 나가죠. 이자보다 수익이 많아야겠죠. 그 수익이 부채의 이자를 감당하지 못한다면 그건 레버리지가 아니죠. 역레버리지겠죠. 역레버리지. 그래서 이 레버리지 효과, 부채를 이용해서 자산을 늘리는 효과, 이걸 레버리지 효과라고 하죠. 그 위험성의 위험은 한번 읽어보면 돼요. 별로 어려운 거 없습니다. 채무 불이행 위험, 시장 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 주식, 채권, 위험 등. 유동성, 부동산으로 위험, 현금화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부자들 많지만 현금 부자보다는 가난하죠. 그러니까 부동산 거지란 말 하잖아요. 우리 학원 강사 중에 제가 알고 있는 강사 한 분은 돈을 버는 대로 부인한테 꼬박꼬박 갖다 줘요. 저는 부부 별산제를, 우리 민법상 부부 별산제를 확실히 믿기 때문에 마누라 소득은 마누라 소득이고 내 소득은 내 소득. 따로따로 재산 관리 하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내가 알고 있는 그 강사는, 부인한테 모두 다 맡겨요. 모두 자기 용돈 다 써먹으면서. 그러니까 욕 많이 먹어요. 돈만 많으면 뭐, 많이 벌면 뭐, 돈 쓸 줄 모른다. 근데 그 돈 가지고 방배동에 빌라를 한 채 두 채씩 산 거야. 방배동에 빌라, 아파트, 그 다음에 저기 서초동에 어디야? 창구부지, 그 다음에 제주도의 임야, 또 무안의 임야, 엄청나게 조금씩 산 거지, 그렇게 된 거야. 요즘은 코 받치고 있더라고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세금이 1억 정도 나왔대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근데 지금은 1억이 더 훨씬 넘어가기 때문에 팔라고 해도 사갈 사람이 별로 없는 거야. 아주 지금은 전화해도 잘 안 받아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동산 부자가 완전히 거지 돼버렸어요. 부동산만 많지 현찰이 없다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은 그래서 공평할지도 모르는데. 자, 어쨌건, 이렇게 유동성, 부동산은 유동성 위험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뭐 인플레이션 위험. 현금 예금은 어때요? 인플레이션 때 완전히 헐값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자산관리 기본원칙. 이걸 뭐라고 해요? 자산 3분법. 자산은 3개로 쪼개서 나눠 투자해라, 관리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안전성, 수익성, 유동성, 또는 현금성, 또는 황금성. 아까 얘기했던 것이고요. 오른쪽에 포트폴리오 그림이 나와 있죠? X축과 Y축이 뭐라고 써 있는가 그것만 보세요. 수익과 뭐예요? 위험이죠? 수익이 크면 위험도 커요. 수익이 작으면 당연히 위험도 작겠죠? 그래서 사람마다 다 취향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위험? 그래 나 감당할 거야. 대신에 많이 벌 거야. 이렇게 배짱적으로 투자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는 좀 소심해가지고 조금만 먹고 조금만 살래 뭐 이런 식의. 그래서 A, B, C가 있죠. A가 뭐예요? 저수익, 저위험 자산. 대표적인 게 채권하고 정기예금인데 지금 정기예금이요 최고 2% 정도밖에 안 돼요. 2%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1억 맡기면 얼마다? 1억 맡기면 1년에 200만 원 나온다고요. 이게 지금 최대가 그래요. 지금 2% 주는데 거의 없어요. 1.5% 뭐 1.2% 이렇게 준다고. 그러니까 연 200만 원이니까 이거 12로 나눠봐요. 200만 원도 못 든다고요. 20만 원도 못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현금 가지고 있어봤자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요. 은행에다 예금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전에는 뭐 IMF도 20% 했거든요. 그러면 1억 넣으면은 2천만 원 나왔어요. 1년에. 그럼 2천만 원이면 12로 나누면 그래도 100몇십만 원 되잖아요. 160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10억 넣으면 1600만 원이라고. 그럼 괜찮았죠. 근데 지금은 아니라니까. 그 정기예금이나 채권이라는 게, 저 뒤가 다시 나오니까 다시 소개할게요. 이 채권은, 이 채자가 돈을 받는다는 뜻이죠. 돈을 빌려주고 돈을 받을 권리가 이 채권입니다. 돈 빌려준 사람이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채권인데, 여러분이 이제 돈을 빌려주고 국가에도 돈을 빌려줬어요. 그럼 국가로부터 발행하는 국가의 채권을 하겠죠? 그게 국채예요, 국채.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에 돈을 빌려주고 채권 받죠? 차용증 받잖아요. 그게 공채예요, 공채. 그러니까 묶어가지고 이제 국공채라고 하잖아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이 삼성전자의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가 회사채를 발행하기도 해요. 회사채 발행하면 이제 이자를 주겠죠? 그걸 이제 회사채라고 해요. 회사채. 그래서 국채, 공채, 회사채 이걸 통틀어서 채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채권. 그러니까 채권은 항상 채권의 수익은 뭐에 의해서 결정돼요? 이자율이 얼마냐에 따라 결정되는 거라고. 채권의 수익률은 내가 이 채권을 1년 만기 채권일 때 이자를 얼마 주느냐 이거 보고 사는 거잖아요. 그러죠? 그럼 조금 난이도를 높이면은요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한번 풀어보세요. 채권 이자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기존 채권의 가격은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채권의 가격은. 좀 어렵죠? 이거 가지고 어떤 공부한 좀 열심히 하는 학생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문제 풀다가 그런 문제가 나오더래.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대답은 이거예요. 좀 난이도 높은 문제입니다. 난이도 높지만 한번 해보세요. 자, 삼성전자에서 또는 정부에서 국채를 발행하고 회사채를 발행하잖아요. 그 회사채. 가지고 회사채 그래가지고 이를테면 여기 100만 원인데 이자가 5%라고 해봐요. 많이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다음에 발행하는 회사채야. 회사채인데 이자율이 4%야. 그럼 이 회사채가 비쌀까요? 이 회사채가 비쌀까요?
이건 이자를 5% 줬는데 이거 이자 4% 주잖아요. 그 이자를 하라겠죠? 이자를 하라겠어요. 그러면 이 회사채는 비싸져요, 싸져요? 싸져야지. 이자율이 낮아졌잖아요. 이자율 낮아졌죠. 그러니까 이걸 사야지 왜 이걸 사? 이걸 사면 5% 이자 받는데 이걸 사면 4% 이자 받잖아요. 그럼 회사채 가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회사채 가격은 어때요? 이 회사채 가격은 오른다고.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어떻게 되냐면 회사채 이자율이 낮아지면 회사채 가격은 어떻게 되는가? 이걸 묻는 거라고, 이걸. 이걸 묻는 게 아니라. 자, 이자율이 낮아지면, 이자율이 낮아지면 회사채 가격은 높아지는 거예요. 이자율이 낮아지면 회사채 가격은 높아지는 거예요. 헷갈리지 마세요. 좀 헷갈리지? 그러니까 여기에 이 말이 생략돼서 그래. 종전에 발행한 회사채 가격이야. 자, 다시 회사채를 오늘도 발행하고 내일도 발행하고 모레도 발행하고 회사채를 계속 발행하잖아요. 근데 이자가 계속 내려가고 있어. 그러면 얘들 회사채 가격은 어떻게 되냐고? 높아진다 얘기야. 왜? 이자가 비싸니까 얘들 회사채 가격이 비싸진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런 말을 다 빼버리고 이렇게만 출제한다고. 다시 이자율이 낮은 회사채를 발행할 경우에 회사채 가격은 높아집니다. 기존에 발행했던 회사채 이자율이 높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몰라도 돼요. 나이도가 꽤 높은 거라 지금 몰라도 되고. 자,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다시 보세요. 그 그림 227페이지 그림 A 했죠. 채권과 정기예금은 수익이 낮은 만큼 위험도 낮아요. 국가에서 보장해주고 정부에서 보장해주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장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C는 수익이 높은 만큼 위험도 높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주식이죠. 주식으로 떼돈 벌었다고 하는 사람도 많지만 패가 망신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면 C, B 정도면 뭐가 있을까? 지금 거기 안 나와 있잖아. B에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주식 투자를 하고 싶은데 주식 투자해서 떼돈 벌고 싶은데 내 능력으로는 그렇게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전문가에게 맡겨서 투자하게 하고 거기서 수익 받아내면 되겠죠? 그럼 보다 수익도 좀 높고 위험도 조금 줄이는 거잖아요. 펀드입니다. 펀드. 간접 투자. B에 해당되는 게 바로 펀드. 이 펀드에는 또 아직 이 펀드가 시험 문제 나온 적은 없어요. 일반 펀드가 있고 뮤추얼 펀드가 있어요. 이거 뭐냐면 이것까지 시험 문제 아직 안 나와서 제가 뭐라고 장담은 못 하겠는데 개념 정도만 알고 갑시다. 이 펀드가 이런 게 있구나 정도로만. 이를테면 일반 펀드는 이를테면 미래 에셋 투자 증권이 있죠. 여기에서 수익 증권으로 구입을 해요. 그럼 이걸 펀드 매니저가 이걸 자산 운영을 해가지고 거기서 수익금을 배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대표적인 사례가 미래에셋 투자증권에 가서 수익증권으로 펀드 수익증권으로 구입을 해요. 수익증권을 구매하는 게 이제 펀드를 구입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럼 이거 관리를 누가 해줘요? 펀드 매니저가 해주는 거예요. 그럼 수익금을 나눠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뮤추얼이라는 것은 투자자를 모집해요. 그래서 이들이 회사를 만들어요. 근데 이 회사가 페이퍼 컴퍼니, 그러니까 장부상 회사를 만들어요. 누가? 이 뮤추얼 펀드 회사에서 장부상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이 회사의 주주가 되는 거예요. 주주. 누가? 투자자가 이 회사의 주주가 돼요.
그래서 이 주주로서 배당금도 받고 수익금도 받는 것이죠. 더 깊이 할 필요 없어요. 펀드는 간접 투자구나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내가 직접 투자 못할 때 펀드 매니저나 아니면 펀드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그 수익금, 전문가에 의해서 수익이 발생했을 때 나눠 갖는 거다 정도로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27페이지 예금자 보호제도. 예금과 이자를 합쳐서 얼마까지 보호장되죠? 5천만 원. 별로 시험에다 나온 적이 없어서. 그 다음에 예금, 증권. 여기는 좀 중요해요. 기출문제도 있기 때문에 잠깐만 쉬었다가 다양한 금융상품, 특히 증권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잠깐만 쉬었다 할게요.